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증시 폭락으로 주식형 펀드의 평가 손실이 6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주식형은 28조 7천억 원, 해외 주식형은 34조 6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국내 제조업체 자금 사정이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조업 자금 사정 경기 실사 지수는 61에 머물러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3년 1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이달 중 판교 신도시에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대의 중대형 아파트가 분양될 전망입니다. 분양가가 지난 2006년 중대형 분양 때보다 제곱미터당 200만 원 이상 낮은 데다 채권 입찰제도 적용되지 않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350여 개 건설사와 조선사가 구조조정 평가 대상에 오릅니다. 은행들이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것보다 강화하자 신용위험평가 대상 기업이 2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슬로바키아가 어제 유로화 사용국인 유로존에 공식 가입했습니다. 이로써 유로화를 사용하는 인구는 3억 3천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유로존 회원국의 GDP 규모도 4조 유로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임동서입니다. 2009년 기축년 새 아침이 아주 그냥 힘차게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보내면서 참 힘들다, 힘겹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지난 한 해 안 좋은 기억들은 싹 떨쳐버리고 새해 들어서 새 출발을 하면서 올 한 해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힘찬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발끈, 질끈 동여매고 한번 열심히 뛰는 그런 한 해를 저희들과 함께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출발 센증시에서는 2009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알찬 투자 전략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동양종금증권 홍제점의 최일종 차장 모시고 연초에 유효한 그런 좋은 투자 전략들 많이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2009년 새해 경제 전망부터 이제 해보길 텐데요. 자, 최일종 차장께서는 올 한 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 전망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한 해도 2009년 기축년이죠. 이 소라는 이 동물이 우리 증시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강세장을 의미하는 하나의 좋은 이제 동물로 이제 다가오는데요. 네. 일단은 경제 전망 자체를 이제 긍정적으로 좀 일단은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 올 상반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경기의 침체골이 이제 좀 깊어지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어느 정도 저점을 찾으면서 또 다시 이제 긍정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2009년 글로벌 경제가 이제 무역량이 이제 급감하면서 동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진행형으로 이제 다가올 텐데 2007년 말이죠. 이 최고조의 그 글로벌 경기에 가 이제 적용이 됐다가 이제 완만하게 하강을 하고 있었는데 네. 리먼의 이제 파산 이후에 기업의 생존 위험이 최고조로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을 했고요. 미국 기업들의 회사채 신용 위험은 이제 두말할 나위 없이 자동차 빅3 비롯해가지고 생존 위험이 이제 극대화되는 그런 이제 침체 국면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업들의 이제 급격한 이제 고용 조정, 그러니까 이제 실업이죠. 실업 등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확산이 되면서 실업률은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제조업 지수도 이제 사상 최저 수준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이제 발맞춰서 우리나라 이제 2002년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니까 2002년 이후에 이제 급속도로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이후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급격한 침체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서는 이제 경기 하강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3분기까지 작년 2008년 3분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조금 이슈가 됐었죠. 네.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한껏 고조되는 그런 이제 양상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과정에서 글로벌 신용 위기죠. 신용 경색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에서 기업으로 자금의 이동이 이제 거의 이제 마비되는 그런 이제 이 초유의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경기 침체의 핵심적인 원인으로서 이제 부각이 됐었고요. 1분기가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상반기까지죠. 1분기는 이제 계속해서 침체고, 2분기는 이러한 침체가 글로벌 공조 효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좀 좋아지는
그런 이제 양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하반기 쪽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치면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대부분 이제 1월 20일 이후에 오바마 정부가 이제 그 출범을 하면서 글로벌의 이제 정책 공조 효과 그러한 부분이 대규모의 소시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발맞춰서 상당 부분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올 상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예상을 하고, 그리고 2분기 때부터 어느 정도 서광이 조금씩 비치다가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순서대로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하반기에 완만하나마 회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무척이나 희망적으로 들리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전망의 논거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세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근거가 있어야 뭐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이제 신뢰감을 갖다 쌓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는 이제 동양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던 부분인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글로벌 경색, 그러니까 이제 신용 경색으로 말미암은 이제 그 일반 기업들의 이제 자금 악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급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고가 누적적으로 이제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그 실적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경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그 이유로서 이제 어느 정도 하반기에는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서는 이제 실물 쪽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뭐 과도한 실물 부분에 이제 버블 효과에 의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리먼 파산 이후에 어느 정도 이 신용이라든가 금융권의 레버리지를 키웠던 부분이 하나의 이 위기로서 이제 다가오면서 급속도로 금융권의 위기가 이 전반적인 이제 사회 기업들 그러한 쪽에 이제 전파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회사채죠. 회사채의 그 유통시장이 전반적으로 마비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왔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신규 대출이 이제 차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대출을 했던 부분도 중단이 되는 그런 이제 과도한 이제 금융권의 이제 영업 형태 그런 행위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상품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자금 유통이라는 거죠. 이제 현실적으로 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리스크를 안고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기업들의 이제 리스크가 이제 직면이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올 1분기 쪽에서는 재고 조정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라든가 상품 가격의 하락으로 원가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하락이 되고요.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이제 급속도로 이제 재고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작년 하반기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이제 그 징조가 나왔죠. 완성차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쌍용차, 이제 대우자동차를 통해 가지고 공장을 이제 스톱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규모 이제 이 장기 유급 휴가라든가 이제 무급 휴가를 이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러한 재고 조정이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급속도로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글로벌 정책적인 공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 금리까지 이제 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제로 금리, 우리나라도 이제 급속도로 이제 계속해서 이 3%대의 이제 기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로 이제 경기 부양책이 중국뿐만 아니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급속도로 재고 조정이 일어나는 기업들의 이러한 행위와 발맞춰서 이 하반기 쪽으로는 수요가 어느 정도 다시 증가하는 그런 모양새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이 신용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이 효과로서는 이제 최근에 좀 눈에 띄게 좀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죠. 미국의 이제 트리플 A의 우량 기업 회사채 이러한 부분은 리만 이전 수준의 이제 수준까지 지금 회복을 한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투기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트리플 B 마이너스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자동차 빅3에 대한 이제 핵심적인 그러한 회사채의 이제
투기 등급의 회사채 유통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제 그 리스크로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 이제 경기의 저점은 확인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신용 등급의 이제 회사채가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도 더디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정책 자동차 빅3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정책적인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이제 이 증시라든가 이 전 세계의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큰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그 긍정적인 지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의 이제 기대에 부합을 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이 금융경색이 해소가 되면서 투기 등급의 회사채가 그 자금 경색이 해소가 되면서 정상적인 이제 금융 시스템으로 이제 복귀가 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확인되는 시점에서는 글로벌 증시 자체도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분기 이후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와서 각종 지표, 특히 이제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경기 선행 지표가 다시 상승적으로 이제 맞춰진다 이러면은 증시 자체는 우리나라 증시를 기본적으로 예를 든다 이러면은 1200선을 과감하게 돌파하는 그래서 1500선까지 이제 갈 수도 있는 하반기에 갈 수도 있는 하나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기업들의 이제 재고 조정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 정책적인 공조 효과가 같이 엮어져서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효과까지 이제 나타낸다 이러면은 우리 증시 2009년에는 그다지 암울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단지 이제 바닥권을 좀 확인하고 바닥권 확인 이후에 다시 점차적으로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양새를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긍정적인 하나의 전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세하게 올 한 해 경제 전망을 바라보는 그 논거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들을 나눠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그 피부에 또 그 상황에 더욱더 걸맞는 그런 분야들로 나눠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중에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이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분명히 계실 겁니다. 현금을 지금 어느 정도 다량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현금 확보에 성공을 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 가치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급하게 떨어진 가격대에 저평가된 것들을 사놓으면은 그래도 나중에 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시기를 저울질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특징적으로 딱 본다 이러면은 이제 100% 현금화를 갖다 들고 가시는 분의 특징은 이제 단기 매매성이 좀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특징이 현금화를 또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손절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을 보유하시고 이제 아니면은 이제 수익률이 이제 과도하게 손실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감하게 현금화를 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현금화를 하셨다 이러면은 1월 장세와 2월 장세에서 좀 긍정적으로 수익률을 좀 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나의 큰 하나의 변화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제 정책적인 공조 효과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정책적인 이제 경기 부양 이러한 부분이 이제 세계적으로 대거 이렇게 이제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대규모 SOC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쪽이라든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4대강 테마 그리고 와이브로라든가 LED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풍력 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테마를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 자체는 이제 추세 상승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와중에 낙폭 과다한
그런 수준에서 하나의 단기 반등 수준, 그 정도로 보시면은 이제 좀 뭐 정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100% 현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 단기 테마 쪽으로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필요가 있고요. 철저하게 이제 그 단기 매매성 수익률을 찾으시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 손실을 봐서 중장기 투자로 이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은 피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마지못해서 이제 손실이 나서 마지못해 중장기로 보유하신다라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이제 충분히 좀 이제 유념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급 나가는 시기에 이제 그 조금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성향이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나뉩니다. 이 주식이 이제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이 어느 정도 급락하는 이제 바닥권에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적극적인 이제 투자자가 계시는 반면에 분할 매수 접근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회피하시려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방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냥 저점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다시 턴할 때 이제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소규모로 분할 매수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으실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바닥권에서 잘 바닥을 갖다가 잘 확인해서 이제 들어가셨는데 너무 소량이라 반등 나왔을 때 일단 수익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숫자로 보이는 수익률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그 금액은 얼마가 안 되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조금 좀 이 조바심에 의해서 추격 매수를 하시고 이러는 부분이 계시는데, 만약에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이라든가 이해를 하고 계신다 이러면은 목표 주가도 아마 설정을 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 주가와의 이 괴리도를 따져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실 때는 한번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고점 대비로 해서 보통 저점에서 고점을 100%라고 따졌을 때 그 부분에서 한 50% 정도의 그 이 눌림목 조정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그러한 방법을 이제 그 권해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으시다 이러면은 다시금 한번 이제 다른 종목으로 충분한 이해를 갖다 하신 다음에 그 종목을 분할 매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관한 그 케이스별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주식을 현재 다량 보유해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제 중장기 투자자가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우량주를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예. 아니면 좀 중소형주를 갖고 계셔서 네. 상대적으로 불안한 분들, 그 두 그렇죠. 케이스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들어보죠. 예, 뭐 주식을 대량으로 이제 보유를 하시는데 이제 딱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중대형주, 이제 대형주죠. 네. 대형 우량주를 보유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를 보유하시는 분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우량주를 매매하시는 분들 패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빠져도 언젠가는 올라오겠지라는 이제 시간 개념의 이제 투자자가 이제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세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수익률이 이제 확보되는 시간적인 여유로 봤을 때는 대형주를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현 장세가 답답하실 거라고 들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접근을 해도 이 종목별로 해도 이제 조금 구체적인 답안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증시가 회복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시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우량주 같은 경우는 하락세에서는 베타라고 볼 수 있는데, 베타가 뭐냐면은 시장의 민감도를 이제 추종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지표인데요. 우량주 같은 경우는 추세 하락에서는 상승 쪽으로 이 민감도, 이 베타가 좀 둔감한 반면에 하락 쪽으로는 베타가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이제 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제 상승할 때 우리가 이 경기 상승에서 어느 정도 추세적인 상승을 보인다 이러면은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는 대형주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추세 상승이 아니고 추세 하락에서 일시적인 베어 마켓 랠리가 이제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상향 쪽으로, 그러니까 수익률이 올라가는 쪽이 이제 시장 수익률보다는 좀 더디고, 만약에 이제 빠지게 되면은 거기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그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일단은 우량주 쪽으로는 이 장점으로 따지면은 일단은 보유하시면은 또 언제든지는 뭐 언젠가는 시간하고 상관없이 언젠가는 이제 그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우량주뿐만 아니고 이제 테마 업종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그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소형주의 그 이 종목을 갖다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지못해서 뭐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수익률도 안 나올 뿐더러 향후에 지수가 상승할 때 반대로 이제 소외감을 느끼는 지수가 상승하는데 본인 종목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아주 안 좋은 상황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러한 쪽으로 투자자들이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중소형주를 이제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 패턴으로 좀 맞춰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싶고요. 중대형 쪽으로는 뭐 좀 어떻게 우량주 쪽으로는 뭐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 전략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소형주 쪽으로는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손절을 갖다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전략을 구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뭐 제시를 한번 해드린다면은 중소형주 쪽에서 만약에 뭐 대형주 쪽으로 절반 정도 자금의 절반 정도를 기준으로 일단은 가지고 가시고 나머지 50%를 갖다가 이제 중소형 테마 업종으로 아까 말씀드린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패턴과 마찬가지로 단기 매매를 하시면서 타이밍을 갖다 잡고 기회를 잡는 그런 전략이 현 장세에서는 꼭 필요하고요. 향후 이제 어떤 변수가 돌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펀드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펀드 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 자금 운용 방식에 따라서 적립식과 거치식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경우는? 예, 뭐 일단은 뭐 펀드는 뭐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죠. 뭐 적립식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과 그리고 거치식으로 목돈을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 펀드를 이제 가신 분들 뭐 이렇게 이제 나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적립식에 이제 뭐 펀드 같은 경우 적립식을 이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적립식의 특징적인 가입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이제 25세에서 한 36세까지의 사회에서 이제 주축이 되는 그러한 분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자기들의 이제 자산 그런 부분을 갖다 불리기 위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뭐 보면은 이제 요즘 장에서 그래요. 지금 저희 지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세가 안 좋고 계속해서 부어봐야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중단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중단하시면 굉장히 안 됩니다. 상당히 안 좋고요. 적립식은 무조건 안 좋을 때 지금 들어가시는 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입금을 하시고 적금을 갖다 붙듯이 계속해서 이제 입금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증시가 좋아질 때 필히 뭐 아주 달콤한 열매가 이제 자기의 이제 주머니에 두둑하게 들어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거치식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우량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보유하실 것을 권해드릴게요. 일단은 어떻게 뭐 전략 자체 구사가 좀 힘든 만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담당 관리자분하고 이제 적절하게 상담하셔가지고 전략을 구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중국 펀드 뭐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이제 블릭스 라든가 그다음에 ELS 뭐 이런 쪽으로 또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해외 펀드의 중국 펀드는 일단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금 사정이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롭다 이러면은 계속해서 보유하실 것을 이제 권해드리고요. 브릭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라별로 좀 편차가 좀 엇갈립니다. 일단 브릭스가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다음에 차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쪽인데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는 이제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이런 쪽이 조금 좋아 보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정치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수익률을 좀 갉아먹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자중하시고 펀드를 갈아타는 쪽으로 한번 권해드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펀드를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 경우별로 나눠서 또 상세하게 투자에 관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동안 브릭스였는데 이제 한 해외 유수 언론에서 이제 앞으로 익스가 뜬다고 하더라고요. 인도, 차이나 그리고 우리 한국 이렇게 세 나라가 뜬다고 하니까 국내 증시에도 한 번 정도 이제 관심을 돌려볼 만한 타이밍이 올해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홍제 지점에 계시는 최일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9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1시간 좀 늦게 시작하는 걸 제가 깜빡했나 보네요. 헷갈렸습니다. 자, 오늘 2009년 들어서 새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첫 장입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이 어떨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네, 출발 상황이 나쁘진 않네요. 물론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들이 서로 엇갈려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 종목들의 수도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큰 폭의 하락세의 종목들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현대차가 띄네요. 현재 3.16%가 상승한 현대차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요. 그 반면에 LG패션과 SBS 등등은 현재 2%와 4%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움직임도 함께 눈에 띕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조선주의 대표주답게 현재 3.26% 상승으로 장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G디스플레이도 2.86% 플러스, SK에너지 플러스 4.12, 현대건설은 플러스 2.63, 삼성물산 플러스 4.41 등 건설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 조선 관련주 등 대표 업종들의 움직임이 오늘 상당히 활발합니다. 삼성중공업도 오늘 현대중공업 못지않게 조선주의 선방을 점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4.42%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동양제철화학, 태양광 발전주의 대장주답게 3%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GS건설과 대우조선해양 등등 4.56과 5%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역시 조선주의 상승세에 함께 더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3.78%의 상승이고요. 대우인터내셔널이 4.41%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진해운과 대림산업 역시 건설주와 해운주로서 3%대 중반의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자, SK 브로드밴드 IPTV 서비스가 시작이 됐죠. 플러스 2.68%의 상승이고요. 메가스터디 역시 4%가 넘습니다. 홍산이 플러스 3.84, 포스데이터가 플러스 5.62%의 상승, 성광밴드가 플러스 2.8, 유니슨이 플러스 3.26%이고요. 현진소재가 10%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3%대의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많아서 주성엔지니어링과 동국산업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SK컴즈, 휴맥스 등등의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메일유업 역시 4%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종목은 KMW라든가 미리넷 그리고 오성 LST 등등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출발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2009년 한 첫 출발을 무척이나 힘차게 그 개장의 문을 여는 듯해서 기분이 좋은데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살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플러스 0.55%, 포스코가 플러스 1%, 현대중공업 오늘 조선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네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모두 3%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가 현재 플러스 3.42%이고요.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지 LG디스플레이 역시 플러스 3.5%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LG와 SK에너지,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등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는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등 건설주들의 오늘 출발 상황도 좋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현대모비스가 1.5%, LG화학이 2.11%의 상승을 비롯해서 삼성중공업은 현대중공업보다 상승세가 한 1%대 정도 더 높습니다. 자, 그 밖에 SK와 삼성증권 등 현대제철, 하이닉스 1%에서 2%대의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요. 자, 그 밖에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지만 그래도 2에서 4%대의 아주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장의 탄탄한 출발을 가능케 하는 대목입니다.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네, SK 브로드밴드가 2.68% 상승한 것을 비롯해서요. 그 밖에도 자, 우측에 포휴먼과 테크노세미캠, 이화공영, 오스템 임플란트 등등
2%에서 많게는 4% 조금 못 미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용현 BM이 6% 넘고요. 메일유업도 역시 플러스 4%, 그 다음에 강보합세를 보이는 종목은 청담러닝, 신세계푸드 등 상당히 많은 수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산도 6%가 넘는 상승세네요. 네, 좀 더 자세한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 투자전략부의 황비나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현재 주식시장 출발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전일 뉴욕 증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2월 계절적 요인으로 9만 4천 명 감소하여 49만 2천 명으로 기대 이상으로 크게 늘었으며 2009년 새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미국 다우지수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새해 첫날 10시로 1시간 늦게 개장한 국내 증시 역시 2009년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경계 매물이 부분적으로 출회되고 있지만 지수 관련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업종이 매수세가 유입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량주와 기관 외국인 선호주, 그리고 재료 보유주, 전기전자, 화학, 기계, 운수장비, 철강금속, 비금속 광물 등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연말 종가관리가 소멸되면서 50.5원 급등한 1,310원에 개장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장의 출발 상황은 코스피가 0.5%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1.88%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오늘 조금 오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50원 50전열은 1,310원에 개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예, 전일 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은 건설 및 조선업체에 대한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용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1월부터 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해당 업종 전반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부진한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코스피 200 내에 추정치가 있는 148개 종목에 대한 4분기 실적 추정치를 볼 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8%,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53.9%가 예상되며 다음 주부터 이러한 부진한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12월 달 우호적인 프로그램 매수로 2조 원이 넘는 매수일을 보였던 프로그램 때문에 이에 따라서 현재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도 7조 9천억 원 가량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주 1월 8일 만기일도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다음 주 증시 하락 요소가 더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금일 상승장에서는 매수 관점보다는 차익 실현 혹은 관망세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업종과 기업들에 관한 조언도 해주십시오. 예, 1월 들어서 증시 하락 요소가 더 부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통신, 음식료, 의약품 등의 업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1월 20일에 오바마 취임일을 앞두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재차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또한 8%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중국의 파격적인 경기 부양책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어 금융주의 변동성이 확대가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주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투자전략부의 황비나 연구원의 도움 말씀 청해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조언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 2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부실 조선업체의 구조조정 작업이 채권단 내부의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들이 자금 지원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단의 이견 조정을 위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중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의 가스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14%나 폭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이 장기화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가스 가격 인상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제 원유 가격은 연초부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전망입니다. 정부가 중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지난해 11월 현재 전년 대비 32% 급감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수출금융으로 M&A를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국채 보유 비중이 줄며 우리 채권 시장이 외국인들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외국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49.7%로
1년 전보다 16.4%포인트 줄었습니다. 외국인이 국채를 팔 때마다 금리가 출렁이던 불안한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 3사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모든 산업으로 지원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재무부가 금융회사와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업계 구제에 적극적인 오바마 정부가 오는 20일 취임을 앞두고 있어 좀 더 포괄적인 지원책이 나올 가능성은 더욱 높아 보입니다. 새해부터 와인 가격이 줄줄이 오릅니다. 최근 계속되는 환율 상승으로 국내 와인 수입 업체들이 이달부터 와인 가격을 최대 25%까지 인상합니다. 가격을 올린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판매 가격을 인상하는 셈입니다. 경영난도 더욱 악화돼 업계 구조 조정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현물 시장은 죽었어도 파생 시장은 살아났던 해였습니다. 절대강자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옵션뿐만 아니라 개별 주식 선물도 현물 시장 침체와 공매도 금지 덕분에 빠르게 안착했습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수익이 나고 주가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는 ELW도 급성장했습니다. 2009년 올 한 해 최고의 유망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전문가들은 역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꼽았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지난해 고점 대비 30에서 40% 하락했지만 여전히 미래 가치는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단지 신규 아파트와 지하철 9호선 인근도 유망 투자처로 예상됩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이종배 기자를 모시고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전 부처가 이제 시무식을 시작으로 새해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이번 시간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세제 부분은 아무리 설명을 들어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쉽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 정산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네. 세부 내용을 보면은 세율이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하되는 게 특징입니다. 네. 단 인하 시기와 폭은 이제 과세 표준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과세 표준 1,200만 원 이하는요. 세율이 과거 8%에서 올해 6%로 한 번에 2%포인트 인하가 되고요. 네.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세율이 17%에서 16%로 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6%에서 25%로 각 1% 인하됩니다. 네. 최고 연봉자인 8,800만 원 초과는요. 올해까지는 35%로 종전세율로 가는 대신에요. 내년에 33%로 2%포인트 인하되는 게 특징인데요. 세율 인하만 놓고 보면은 저소득 연봉자는 올해 한 번에 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고요. 네. 중간 연봉자는 올해 1%, 내년 1%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하되고요. 또 고액 연봉자는 올해는 그대로 가고 내년에 2% 이렇게 일괄 인하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율 인하만 놓고 보면요. 올해는 고소득 연봉자를 제외하고는 세율 인하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이제 세율 인하 외에도 연말 정산을 할 때 이제 각종 공제 혜택도 함께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반갑네요. 예, 그렇죠. 각종 공제 금액도 상향 조정되는데요. 우선 가장 많은 아마 이로 인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계층이요. 다자녀 가구이면서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공제가요. 1인당 연간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요. 의료비 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네. 또 교육비 공제도 상향 조정되는데요. 교육비 공제는 고등학생까지는 1인당으로 되고요. 대학생은 이제 총괄 기준으로 되는데요. 고등학생 이하는 공제 금액이 1인당 연 200만 원에서 이제 300만 원으로 높아지고요. 네. 대학생의 경우는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세율 인하하고 이제 공제 금액 상향 조정 등을 고려하면요. 중상 서민층 가구로서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가구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텐데요.
그 소득세를 인하하고 이번 공제 그 한도 확대 등으로 인해서 그 소득세 부분에서 그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가요. 그 2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크네요. 예. 자, 그 밖에도 이제 소득세 외에도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이 또 많이들 민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앞으로 뭐 집을 사고 팔고 뭐 할 때 그 양도소득세 그 부분이 워낙 좀 과중했다 예, 보니까 예, 부담을 그렇죠. 많이 느꼈거든요. 예.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함께 좀 줄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이런 의견도 반영이 돼가지고요. 그 양도세 부분도 그 세율 인하가 많이 되는데요. 우선 이제 가장 크게 눈여겨볼 게 그 예전에는 그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 세율하고 가표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 양도세 가표를요, 그 종합소득세 세율하고 일치시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종합소득세 세율이 단기적으로 인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도세 세율도 이에 맞춰서 인하되게 됩니다. 이 양도세의 경우 예전에는 과표가 그 1,000만 원, 4,000만 원, 그 8,000만 원 이하, 이렇게 8,000만 원 초과 이렇게 4단계로 돼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종합소득세처럼 그 1,200만 원, 그 4,600만 원, 8,800만 원 이하, 그 8,800만 원 초과 이렇게 4단계로 바뀌게 되고요. 네. 그 세율도 양도세의 경우 전에는 9에서 36%였습니다. 이것이 그 6에서 35%로 바뀌게 됩니다. 또 이 세율 인하 외에도요, 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완화되는데요. 그 2주택자의 경우 그 세율이 50%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세율이 그 6에서 35%로 낮아지고요. 네. 그 3주택 이상은 그 세율이 60%였는데요. 이것이 그 45%로 낮아집니다. 또 그 아울러 그 1가구 1주택자로 그 양도세가 과세되는 그 고가주택 범위가요. 그 예전에는 시가 6억 원 이상이었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시가 9억 원 이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그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 그 2주택이 되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그 종전주택을 팔면은 그 양도세가 비과세되거든요. 네. 이 기간도 좀 늘어납니다.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 주거 이전의 경우는요, 이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노부모 봉양이나 결혼, 이런 경우는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양도세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이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부분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면서 이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기업들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텐데요. 법인세율도 인하가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업들이 아마 그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분야는 법인세 인하일 것 같은데요. 네. 그 법인세는 현재 그 가표 1억 원 이하고요. 1억 원 초과 이렇게 2단계로 나눠서 됩니다. 네. 이거를 쉽게 그 낮은 세율하고 높은 세율로 분리를 하는데요. 일단은 이 과표가 현재 1억 원 기준에서요, 2억 원 기준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네. 그리고 그 낮은 세율의 경우는 그 2억 원 초 이하죠. 낮은 세율의 경우는 현행 그 13%에서 올해 11%로 떨어지고요. 네. 또 내년에는 10%로 인하됩니다. 그리고 반면 이제 그 높은 세율은 그 이제 25%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올해 그 22%가 적용이 되고 또 내년에는 20%로 낮아집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인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업들이 그 이제 설비 투자를 할 때 그 세금을 깎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올해 말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설비 투자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거의 없게 되고요. 네.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같은 세율 인하든 이제 세제 감면이 이제 경기에 이제 회복을 불어넣게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이게 세수 감소인데요. 그 당초 정부는 올해 그 국세 수입을 총 그 172조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정 예산안을 짜면서 그 170조 원으로 줄었고요. 네. 이번에 또 이거 감안된 부분을 고려하면은 세수 감소 금액이 추가로 5조 원에서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가 총 172조 원에서요. 한 5조 원에서 6조 원 줄어든 한 166조 원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요. 이 문제는 이게 대대적인 이제 세금 감면 정책이 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은 세수 감소폭이 더 커지면서요. 그 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결국 그 세수 감소는 이제 적자 부채 발행으로 이어지면서 그 나라 부채를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뭐 명과 암이 함께 있기 마련이죠. 예. 자,
또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잡고 있는 이제 방향 자체는 부동산의 규제 완화 쪽으로 그렇죠. 방향을 확실히 잡고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완화 정책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지난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제 강남 3구의 투기적 그렇죠. 해제가 예, 예.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이제 조만간 풀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정부는요, 그 강남 3구의 투기적 해제를 사실상 확정졌습니다. 내부적으로요. 현재 이제 남은 것은 어느 시점에 이를 결정짓느냐 그런 문제만 남았는데요. 늦어도 1월 중으로는 그 강남 3구가 그 투기 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강남 3구가 투기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요, 사실상 그 전 지역이 이제 투기 지역에서 빠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에 달라지는 것들을 보면은 그 재건축 아파트를 지을 때요, 그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이 그 전용 85평방미터 이하를 85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하는 60%, 이상은 40%로 좀 바뀌게 됩니다. 네. 또 그 신혼부부 주택 청약 기간도 완화되는데요. 네. 그 신혼부부가 아파트에 청약하려면은 이제 한 12개월이 지나야 됐었는데 이게 6개월로 단축이 됩니다. 또 그 눈여겨볼 게 그 재당첨 상한제 그 금지 기간 배제인데요. 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당첨받으면요, 3년에서 10년 동안 다른 아파트를 청약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재당첨 금지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제도가 올 3월부터 2년까지, 그러니까 2011년 3월까지는요, 그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당첨 금지 기간이 됐더라도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제 아울러 그 3월부터는 그 재개발 구역의 지분 쪼개기가 금지됩니다. 네. 그래서 그 구역 지정 이후 지분을 쪼개게 되면요, 그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제 또 부동산 부분을 살펴봤고요. 또 금융 부분에서는 그 2월 4일부터 그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자통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그 금융산업 발전에 큰 변화는 없는데요. 그 상품 판매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자통법이 시행되면은 금융투자회사들은 그 상품을 팔 때요, 그 투자자하고 상품을 등급별로 나눠가지고요, 그에 맞는 상품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 그 금융투자회사들이 이 기준을 어기게 되면요, 그 불안전 판매에 해당이 되고 또 그에 따른 손실도 배상해야 됩니다. 네. 예. 자, 그 밖에 이제 수출 관련 문제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수출 환경도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또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 그 수출 시장 하면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한 전체에서 한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대중국 수출이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 예. 아니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수출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그 수출마저 위축이 되면은 한국 경제가 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또 그 수출이 증가해야 경상수지도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이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다 보니까 그 정부가 연초부터 그 수출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섰는데요. 아마 이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마 대중 수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요, 일본으로부터 많은 무역 적자를 내지 않습니까? 그 적자 부분을 그 중국으로부터 흑자를 이뤄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한중의 이런 삼각관계를 그 황금 분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황금 분할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만약에 그 대중 수출의 무역 흑자가 감소하게 되면은 황금 분할 구도가 깨지면서 네. 전반적인 우리 무역 수지도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문제는 이제 그 위험 신호가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지난해 12월 그 전년 동월 대비 그 32%나 급감했습니다. 이어 그 작년 12월 1일에서 14일에도요, 그 43%나 급락하는 등 그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제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보면은 단편적으로 드러납니다. 네. 그 대중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요, 그 8월에는 그 1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9월에는 이게 7억 달러로 줄었고요. 또 10월에는 또 1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11월에는 다시 1억 달러로 급감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 그 수출이 이제 중국에서 여러 가지 다변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전초기지 않습니까? 네. 이 대중국가의 그 무역 전선에서 이렇게 적신호가 계속 켜진다 그러면은 한국의 수출을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올 새해 들어서 많이 달라지는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말씀을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이종배 기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라지는 건 참 많네요. 네, 2009년 새해 들어서 첫 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1시간 늦게 시작한 지금 현재 장 시장 상황부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하락을 했네요. 현재 0.02%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0.5% 정도 상승하고 있던 데서 조금 꺾인 모습이고요. 하지만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1.63%가 상승한 337포인트로 340포인트대를 넘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은 10시 17분 현재 56원 40전이나 폭등을 했습니다. 다시 1315원대로 올라서면서 환율이 조금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009년 소해해라고 합니다. 증시에서는 소하면 이제 증시의 강세장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인데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딱 들어맞는 그런 소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떤 돈을 번다, 내 자산이 늘어난다, 여러 가지 그런 플러스 쪽보다는 그동안 상당히 불안하고 깎여 나갔던 것들을 원상복구하고 또 안정감을 되찾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먼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다 더 나은 거를 기대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자, 여러분 모두에게 복 많고 행운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